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와 소비심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문화 비교 시 주의해야 할 점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밖에 못 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펴봅니다. 두 번째 문화 진화론입니다. 예, Cultural Evolutionism. 여기서 생각하는 바는 문화는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후에 다시금 또 얘기되어질 기회가 있는데, 이 문화는 진보한다에 지대한 영향을 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영국 사람이에요. 허버트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10권의 대작이 있는데 36년에 걸쳐서 쓰셨대요. 대단하죠, 그 끈기가. 근데 거기서 철학, 과학, 종교를 통합해서 바로 진화라는, 진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그렇게 쭉 푸른 책인데, 그것이 결국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러한 이론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회 진화론이 우리 첫 시간에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사회하고 문화, 소셜레이제이션하고 인컬처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좀 얘기했었고, 첫 시간에 소사이어티, 사회와 컬처 비교했었죠. 사회를 이제 그렇게 딱 끈끈하게 그 사회라는 그 집단을 이렇게 엮어주는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첫 시간에 이제 브레인스톰 겸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 얘기하면서도 이 사회라는 단어가 거의 같이 뜻은 분명히 이제 다르지만 인터체인지블하게 쓰일 만큼 같이 쓰이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진화한다, 즉 진보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 진화론, 이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뭐죠?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이에요.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이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진보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후에 다뤄질 기회가 또 있습니다. 얘기한 것이 지금 이게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오류라고 쓸 것이 아니라, 그죠?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을 다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주의할 점 중에 두 번째, 문화 진화론에서는 문화는 진보한다.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는 이론을 낳는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원시 문화에서 문명 문화로, 즉 원시에서 문명으로, 열등한 문화에서 고등하거나 우등한 문화로, 그리고 저급한 문화에서 고급 문화로, 이렇게 쭉 문화와 사회는 진화, 진보한다라는 생각이 문화 진화론이에요. 자,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저거는 대중문화는 저급해. 또 어떤 문화는 고급스러워.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걸 부지불식까지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다 이런 것,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전망은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주의할 점으로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 자, 제가 화살표는 여기다 남겨둬야 되겠어요. 그죠? 그 예로 지금 에스키모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나, 에스키모라는 이 단어, 이것이 날생선을, 날고기를 그냥 먹는 사람이란 뜻으로, 바로 원시적이고 열등하고 저급하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누가 보기에 소위 우등하고 고급스럽고 문명화된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날고기를 그냥 익히지도 않고 먹는 사람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 부류의, 그러한 특정 부류의 사회 집단이 갖고 있는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이 단어 안 씁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 검색을 해보시거나 어떤 책들로 이렇게 접하시다 보면 에스키모라는 단어를 발견할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죠?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에스키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누이트라 써요. 이누이트족 또는 이누이트라고 써요. 바로 이게 그죠? 이러한 단어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문화 진화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누이트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단어를 쓸 때는 에스키모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러한 그죠? 관점에서 문화 비교 시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 측면에서 이러한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원시인이란 말 쓰죠. 원시인에 상응해서 그죠? 이런 측면에서 진보한다, 진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명인 이런 단어가 문명인이 원시인과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뭐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죠? 뭐 어느 뭐 밀림 지역에 어느 고산 지역에 그죠? 어느 오지에 원시인 그리고 뭐 뉴욕 맨하탄에 서울 뭐 5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있는 어떤 문화인 문명인 이렇게 생각하나 부지불식간에 그런 유사한 단어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범할 수 있는 오류, 지금 문화 진화론이라는 이런 큰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동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죠? 뭐 석기 시대, 청동 시대 그 이전에 그런 살던 사람들 인류는 원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표현 자체가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즉 삶의 방식, 지난 시간인데 삶의 방식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타일러의 실수 얘기하면서 좀 그걸 강조했었는데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죠?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저급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은 원시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죠? 동시대가 아니라 시대가 많이 떨어져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문명이다. 즉 고등하고 고급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동시대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두고 그죠? 비교해서 원시인이다 이런 말을 쓸 때도 물론 범할 수 있는 오류 바로 문화 진화론적 측면에서의 오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다른 그죠? 시대가 다른 경우에도 뭐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다른 경우에도 그죠? 뭐 석기 시대 사람들은 원시인이다. 그 이전 사람들은 원시인이다.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문화 비교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란 것이 열등하고 저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인종청소라든지 우생학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당장에 인종청소 우생하면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그죠? 나치즘,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비교시에 주의할 점,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얘기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국주의 하면은 바로 이제 식민지 또는 식민지 시대 그죠? 이게 연결되는데 이것도 바로 이러한 문화 비교시 문화 진화론적 측면에서의 어떤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적어 봅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지난 시간처럼 제가 또 책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책만 읽고 시간만 다 가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 흥미로워서 여러분과 참 나누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추천 도서로도 이제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국화의 칼 그죠? 아주 유명한 책이다.
소개드리면서 이제 추천 도서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도 추천 도서로 말씀드리고 이것도 우리 수업 내용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을 이제 공유하고 있어. 자, 책이 뭐라고 했죠? 슈퍼맨은 책 제목도 흥미로워요.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슈퍼맨은 왜 미국? 슈퍼맨이 그죠? 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느 나라로 갈까요? 이렇게 갔을까? 뭐 이런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슈퍼맨이라는 슈퍼맨이라는 그러한 캐릭터가 그죠?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생겨났을까? 이런 의미를 이렇게 흥미롭게 재밌게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또 책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문화예요. 이게 슈퍼맨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의 콘텐츠죠. 이 문화의 콘텐츠, 즉 문화의 내용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문화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 또는 생활 방식이니까 바로 그 문화의 내용이란 것은 여기에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행동 방식, 달리하면 심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슈퍼맨이라는 이런 문화 콘텐츠가 왜 생겨났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죠?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바로 관련되는 얘기예요. 왜 슈퍼맨은 미국이라는 소위 서양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되나요? 동양에서 뭐 당장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슈퍼맨이라는 콘텐츠는 없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 책은 한민이라는 문화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지금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제국주의는 좀 인종청소 우생학 아까 언급했고 이것도 제국주의하고 그 맥락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를 지금 왜 살펴보느냐 하면은 바로 문화진화론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범할 수 있는 우리 인류의 오류였고 뭐 또 특정 집단의 이제 오류다, 오류다, 뭐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자 제목이 이 책 그대로인데 제목 지난 시간에도 제목이 이제 타일러의 실수였죠. 이번 제목은 중세 기독교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제대로 표시한 거 맞죠? 네. 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안방에서 다른 나라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그것도 길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다른 나라 사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외국인을 괴물이나 신, 즉 인간이 아닌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캠퍼스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밖에서도 요즘 뭐 소위 우리가 과거에 외국인이라 얘기했던 그리고 실제 뭐 요즘 다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일상적으로 접하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죠? 해외에서 국내에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 보면은 정말 신기했어. 애들이 뭐 이렇게 그 불꽃놀이 구경 가는 것처럼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더 옛날 사람들은 자 그러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인식은 차차 변화하는데 대표적인 설이 중세의 타락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계에서 발견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타락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맥락상. 자, 그러나 제가 빠뜨린 건 아니에요. 자, 옛날 사람들은 외국인을 괴물이나 신, 즉 인간이 아닌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인식, 어떤 인식? 바로 문화 진화론적 인식. 즉, 문화는 진보한다. 그래서 즉 사회는 진화한다. 그래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원시적이고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문명인이고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열등하고 또 한편은 우등하고 이런 식의 인식은 차차 변화한다. 교류가 늘어나면서 그러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인식은 차차 변화한다. 그런 의미예요. 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기하게 쳐다봤었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 그죠 일상적으로 그죠 뭐 다 접하고 이렇게 인간관계하고 서로 그 사회생활 같이 하고 뭐 우리 당장 수업에서도 그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인 설이 중세의 타락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계에서 발견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타락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제목이 중세 기독교의 치명적 실수예요. 자, 실수. 자, 그 실수와 관련해서 지금 중세 타락설을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발견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타락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중세 유럽인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세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은 기독교의 영향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락설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형제는 자신이 거둔 곡식과 양으로 신께 제사를 지냈는데 신은 늘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화가 난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신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은, 왜요? 한 사람은 쫓겨나고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아담과 이브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서 생겨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유럽인들은 자기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담과 이브의 새 아들이 세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 얻은 아들의 자손이므로 그들이 만난 새로운 인류는 누구예요? 즉 쫓겨난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쫓겨났으니까 그 바로 새로 쫓겨난 그 사람의 자손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이 처음 보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외국인은 자기들은 새롭게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의 자손이고 처음 보는 다른 문화권의 외국인은 그 사람의 조상은 누구다? 바로 쫓겨난 카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새로운 인류는 에덴 동산을 떠난 카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인은 신께로부터 쫓겨난 그러한 경우니까 바로 그 사람의 후손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타락한 조상의 후손이다. 즉 뭔가 못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을 떠난 카인의 후손이란 이야기죠. 카인이 아벨을 죽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역시 죄인, 즉 타락한 인류라는 설명입니다. 자, 또 다른 접근으로는 원죄설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모든 인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기독교를 믿는 유럽인들은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자,
기독교를 믿는 유럽인들은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믿지 않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외국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왜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신으로부터 쫓겨난 카인의 후손이니까 그죠?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의 상식, 철학, 논리, 세계관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화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리에서 유럽인들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저급하고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보겠죠. 보았고 그런 생각에 맞추어 그들을 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죄에 빠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즉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그들에게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개종을 강요합니다. 선교사는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미셔너리 할 때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사명을 다하는 이들이 선교사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형제들에게 새 삶을 주는 것이 선교사들의 거룩한 사명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당시는 대항해 시대로 식민지 시대, 즉 대항해 시대로 일컬어지는 유럽의 식민지 개척이 한창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거룩한 사명을 띤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제국주의의 천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진출하여 지리와 풍토가 파악되고 나서 본국의 침략이 진행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대항해스라고 맞물린 거예요. 대항해 시대하고 맞물렸고 대항해 시대 때는 뭐요? 즉 식민지 개척 시대였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천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외국 문화에 가서 그렇게 미션 즉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수행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아까 카인의 후손이라는 타락설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원죄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 임무를 수행하려 했고 그것이 대항해 시대하고 맞물려서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천병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진출하여 지리와 풍토가 파악되고 난 뒤에 본국의 침략이 진행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선교사들과 동행한 총칼을 든 군인들은 죄를 씻고 새 삶을 얻을 기회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고 원주민들의 종교, 문화, 풍습은 타락의 증거라며 철저히 파괴합니다. 열등하다, 저급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카톨릭을 국교로 한다는 사실은 대항해 시대의 절대 강자 스페인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 스페인의 손에 완전히 사라졌지요. 정복자들의 의해 죽어간 사람의 수만 해도 수천만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합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원주민들에게 즉 남미의 오래전부터 그 조상들부터 남미에서 시작된 그런 토착민들에게 과거 식민지 시대에 교회가 저지른 죄를 사과했습니다. 인류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타락한 이들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겠지요. 여기서는 타락했다,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진보하지 못했다, 진화하지 못했다, 원시적이다, 열등하다, 저급하다 이러한 생각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가 다른 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인식을 기준으로 문화에서 인식이 영향받는다. 제가 매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것도 이 문화 이해에
같이 다뤄야 할 부분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자, 자신의 인식을 기준으로 상대방은 죄인이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죄인이라고 보면 죄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 할 것이고, 그죠? 인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행동이 또 영향받겠죠. 규정되겠죠. 그리고 제가 늘 인식, 행동 이 두 가지 이 키워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죠. 또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죄인이라고 보면 죄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 할 것이고, 상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상대와 우정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는 중세 기독교의 실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를 묻는 거예요. 유럽과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 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중세 이후 시기에는 어땠으며 지금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저자분이. 그런데 뭐 지금 당장에는 뭐 차치하고라도 중세 이후에 어땠나요? 중세 이후에 중세로부터는 한참 먼 시기지만 중세 이후에 한동안 저도 초중고등학교 때 에스키모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게 뭐요? 날 것을 먹는 저급한 열등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에스키모라 부르지 않고 이누이트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예를 든 거예요. 요것도 중간 시험과 관련해서 평가할 때 쓸만하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낸다라고 확신을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왜 요즘은 에스키모라는 단어보다도 이누이트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 이유를 쓰시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달리 또 간략하게 묻는다면 요즘은 에스키모라고 부르지 않고 이누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문화 비교 시 어떤 오류와 관련됩니까? 어떤 주의할 점과 관련됩니까? 하면은 문화 진화론, 문화는 진보한다는 생각과 관련된다. 뭐 이렇게 묻는 그런 문제도 괜찮겠네요. 자, 이거 두 번째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자민족 중심주의. 이거 앞서 얘기했던 문화 진화론하고도 뭐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연결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경우에 그죠? 중세 유럽인들이 자기 민족 중심으로 남미 사람들은 타락했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는 그죠? 저급하고 열등하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정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적이에요. 그럼 중세 유럽인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그죠? 시대가 변해서 다른 시대에는 또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 또 자민족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도 시대를 공유한 거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죠? 자민족적 우리 중심으로 달리하면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타 문화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한다. 그것이 자민족 중심주의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요즘 젊은 분들, 현대인들은 이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그 예전 분들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예전엔 세대차라 얘기했는데 요즘은 세대차는 용어 잘 안 써요. 이후에 보겠지만 다른 용어를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같은 지역이지만 시대에 따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 중심에 또는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죠? 이전 시대 문화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 문화 중심적으로 일컫는 어떤 그러한 호칭이다라고도 그렇게 저는 이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경우에는 뭐예요? 요 경우에는 뭐예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그렇게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민족 중심으로 그죠? 그 민족이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화 비교시 요렇게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은 유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요. 뭐요?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러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죠? 특정한 문화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민족, 이거는 이제 학문을 하는 경우에, 문화 연구를 하는 경우에 자민족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면은 어떤 문화 현상에 있어서도, 그죠? 어떤, 뭐, 가설을 세우거나 여기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때도 그렇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가 뭐냐면은 자존감이란 거예요. 이게 셀프 이스템에서 이걸 자기 존중감인데 자기 존중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자기 존중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로 자존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쭉 단계별로 이렇게 이론화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 심리학도 그렇고 사회학 뭐 지금 이 문화와 관련해서 이것 매번 이제 언급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슈퍼맨 책 여기서도 이제 뭐 종종 언급되는데 여기서 보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5단계 이론을 세웠어요. 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렸다는 것도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아랫부분이 토대가 되어지고 기본적이고 생존에 더 직결된 그러한 측면의 이제 욕구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그려놨는데 제일 아래가 생리적 욕구예요. 구체적으로 식욕, 그리고 성욕, 수면욕, 배설욕,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고 그 다음째 그 위에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째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원하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다.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 피신하는 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 물론 이게 다 해결되고 이게 해결되고 이런 순차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동시에 그죠? 같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같이 가질 텐데 이게 이제 뭐 더 토대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그려놨는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애정의 욕구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소속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성을 사귀고 싶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 뭐 자식들과의 어떤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싶다, 내가 어떤 동아리에 소속하고 싶다, 뭐 그죠? 뭐 아니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 그 활동 그 그룹을 만들거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인데 바로 애정, 친화, 소속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의 욕구는 내가 존경받고 싶은 것이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존감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인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죠? 어떤 지위하에서 명예를 가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바로 존경의 욕구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우리에게는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완성하고, 그죠? 자기 삶 전체가 보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또 자아 실현 욕구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자아 실현 욕구를 성취하는 사람은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메슬로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그런 뭐 인간 이해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했는지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자신의 욕구를 성취한다. 그죠? 그렇게 뭐 얘기한 걸 제가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라미드 형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뭐
뭐 생리적 욕구는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생리적 욕구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생존에 있어서는 그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욕구, 이거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자존감은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요소예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매슬로우라는 소위 서양인이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러한 이론 하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동양인이죠. 우리 동서양 문화에 동서양 문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동양 문화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이제 여겨지는 그리고 뭐 또 당연히 동양 문화인 그런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슬로우의 이 욕구 단계 이론과 관련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인들에게는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 또는 성취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은 자존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 또는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매슬로우라는 서양인이 만든 자기 민족 중심의 그러한 가설과 연구 방법, 그 결론에 의해서 일본인들은 자존감이 없고 자존감을 성취하려는 욕구도 없고 그렇다라는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참 쓸만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어떻게 못난 녀석은 아니다, 나도 참 살만한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별다를 때, 그죠? 그럴 때 내가 독특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니면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아니면 어떤 조직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으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그죠? 뭐 이렇게 상을 받는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기 스스로 독특하다는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자기가 느낄 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 동양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내가 가치로운 인간이라고 느끼고 그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매슬로우라는 서양인 입장에서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러한 심리 현상을, 그죠? 연구를 해보니까, 즉 이걸 가지고 이 측면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인들은 자존감도 없고 성취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했다면은 일본인들도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라는 부분이 서양인과 다를 바 없이, 그죠? 그러한 욕구와 성취를 맛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적 그러한 문화 비교 시 가질 수 있는 주의할 점, 오류예요. 그 예로 지금 제가 소개한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평가를 할 때 이걸 만약에 써먹는다면,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자존감은 일본인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럼 좀 서술을 해야 될 테고, 금방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중에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입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평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수 있을지 생각나서 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세 번째 했고요.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닙니다. 자, 자민족 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응되어지는, 그죠? 대응되어지는 부분을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즉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즉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화 진화론 얘기하면서 제국주의를 얘기를 했죠. 이런 제국주의적 그런 문화관, 문화인식 그것이 중세 그때뿐만 아니라 아까 책 읽는 중에도 중세 이후에 그러한 제국주의적 그런 문화, 제국주의적 인식이 타 문화나 타 민족,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질문으로 마친 부분을 읽었죠. 근데 중세 그 이후에도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니요.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났어야만이 그제서야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문화인식, 즉 그것이 많이 변화됐다 할까요? 많이 희미해지고 지금도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많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났어야 그제서야 그런 제국주의적 문화관이 많이 옅어지고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팽배해요. 즉 다른 민족의 문화, 즉 우리와 다른 외국인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인식, 행동을 볼 때는 그죠?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났어야지만이 그것이 널리 공유되기,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2차 세계대전 1940년 중반, 1945년, 1948년 정도라고 보면은 중세 같으면 중세 1014 얼마쯤 되나? 한 500년? 500년이 뭐예요? 그 이상. 그죠? 제가 금방 계산이 안 되네요. 안 되는데 거의 500년 이상, 700년, 600년, 600년, 700년, 50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지났어야지만이 이제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그런 제국주의적 문화관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도전받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15세기 1940 500년 이상은 아닌데요. 뭐 하여튼 뭐 500년 이상이 되었던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중세랑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대충 어림짐작해서 계산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다음 얘기할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정확한 뭐 계산 숫자가 금방금방 지금 머리에 안 돌아가요. 자, 어쨌든 자, 문화상대주의는 뭐에 대응해서 즉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응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민족 중심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자민족 중심주의적 문화관이 바로 문화진화론하고도 그죠?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적 그런 문화관이 바로 제국주의의 그러한 뿌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진화론하고 자민족 중심주의하고도 그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문화 진화론은 소위 강자가 자민족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개척을 하던 그죠? 제국주의들 맹주들이 그러한 입장을 있는 것이고 뭐 꼭 뭐 제국주의 문화 진화론 안에서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그런 맹주 제국주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타 민족이나 타 문화에 대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비교할 때 그것이 꼭 그 좋다 나쁘다 뭐 저급하다 고급하다를 그걸 떠나서 그죠? 우리 민족 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다 자민족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화 진화론적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연결되어지면은 이제 제국주의적 그런 문화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하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자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문화상대주의를 제가 비교하려고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자, 문화상대주의는 뭐냐? 자,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비교시 주의할 점이 아니라 문화비교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에요. 문화비교시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 문화상대주의다. 문화가 저마다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근원. 이 다른 근원이 제가 이것도 색깔 달리해놨죠. 다른 근원이 뭘 것 같아요?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그 문화의 발생적 정의, 발생적 접근할 때 다루었던 바로 뭐예요? 생태 조건, 다른 환경 조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참고로 넣어놨고 좀 이따 동영상도 있는데 볼 텐데, 자, 모든 문화는 저마다 이유, 저마다의 다른 근원에서 나왔고 발전해왔다.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게 뭐죠? 자민족 중심주의죠. 그것이 문화 진화론과 연결되어지면은, 그죠? 힘 있는 자가 제국주의적 문화관을 가지고 타 문화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던 거. 자, 그와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기로 하죠. 문화 상대주의. 자, 제가 동영상을 미리 이제 업로드 해놨는데 여러분은 요 강의자로 다운 받으셔서 요거 PPT 화면상에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 업로드한 거 미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음식과 육아에 대한 것이 없으면 여성의 역할이 너무 그쵸. 적어졌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의 고위 연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 선생님, 우리 금기 깨트려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합리성, 비합리성, 또 과학과 주술과 이 금기 영역들이 항상 공존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뭐 깬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종의 민간의 지혜잖아요, 그죠? 예, 합리적이지 않다. 앞으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할 기회도 있고 종종 할 겁니다. 뭐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뭐 합리적인 분도 있고, 그죠?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분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연 발생적이란 얘기 나와요. 우리 배웠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죠? 발생적 접근, 발생적 정의하고도 유사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여겨져요. 이제 뒤에 내용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참 이태주 씨라는 분은 바로 이분이 문화인류학자였어요.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과목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동서양인의 소비 심리를 볼 거예요. 그때는 이 배경 지식 하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 지식 하에서 그때 이제 소비 심리, 그죠? 소비 행동 또는 광고에 대한 인식을 다룰 때, 구체 다룰 때는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예. 이게 다 이제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나 이거 왜 하나, 지금 소비 심리 하러 왔는데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규율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문화가 무르르듯이 항상 변하는 것처럼 이런 거 금기나 규율들도 항상 변한다. 예. 저는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 문화가 됐던 다른 가정이 됐던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납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김 박사님한테 시계 턱 불러가지고, 자, 지금 이분은 음식 문화와 관련된 이제 전문가세요. 우리도 앞으로 음식 문화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민족 중심적으로 타 문화를 볼 때 범하기 쉬운 오류를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선물 드린다 그러면 그래 이거 이 녀석 후배녀석 참 마음에 드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계 선물이라는 게.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시계 선물이 소중한 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시계 선물하면은 장례식으로 의미해요. 네, 마칠종자랑 아까 말씀드렸던 해음 문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종치란 얘기예요. 제가 조임 씨한테 시계 보내면 당신 끝나고 이제 열마만 내가 다음 학기부터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 아나운서실로 시계 선물 엄청 받았는데 그게 다 그거였나요? 시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아내가 시계를 사주면 아내가 저랑 끝내주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덥다 그러면은 예쁜 부채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해
알려주잖아요. 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 부채 선물하면은 그 발음도 산자예요. 흩어질 산자예요. 해석할 때 헤어지자고. 산자. 너랑 헤어지자요. 어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유지 씨 신발도 신발 선물하지 말라고. 어, 우리는 맞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떠난다고. 그래서 구두 사주고 1,000원이라도 받으라고 막 남자친구 1,000원 주고 그랬는데. 그 지금 얘기한 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내가 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 깨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금기를 내가 망가뜨리는 건 안 그렇잖아요. 그건 문화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가정이나 문화의 금기는 존중해주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문제 금기는 그건 본인이 깰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거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네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금기는 열등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금기를 들을 때마다 뭐 미신이고 비과학적이다. KBS에서 방영한 여유만만해서 이렇게 조금 다운 부분인데 제가 찾았습니다. 예.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예.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는 그죠 금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죠? 한 가정인 수준에서도 그죠? 그럼 바로 그 나름의 행동 양식, 공통된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질문이에요. 자, 다음 중 인류가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이것도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찾아낸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다른 근원 또는 저마다의 이유 했는데 바로 그 근원 이유가 결국 환경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이후에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또 달리했고 바로 그 환경에서 뭐요? 결국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찾아낸 공유된 삶의 방식이 바로 문화일지인데 그중에 결혼 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는 일부일부입니까? 일부일부가 뭐냐면 일부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일부일처나 일부일부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는 지아비 부자, 하나는 뭐 며느리 부자, 뭐 또는 지어미 부자인데 일부일처, 일부일부냐, 일처 다부냐, 여자 한 분에 남편 여럿이냐, 아니면 일부 다쳤냐, 남편 한 분에 아내 여러분이냐, 이 중에 어떤 것이 특정한 환경에서 찾아낸 생존하는데, 즉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일까요? 자, 지금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추론할 수 있겠죠? 앞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문화 진화론과 관련해서 제가 잘 전달해 드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잘 이해를 시켜 드렸다면은 추론해서 여기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쓰실나기보다도 결론을 내리거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또 동영상 제가 준비했으니까 동영상 보고 난 다음에 또는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나올 텐데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미리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살펴보고, 자, 이거는 SBS 뉴스 내용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의 독특한 전통 중에 하나가 남편 한 명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 사회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요즘 이 일부 다처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윤창현 특파원입니다. 카이로에서 자벽부로 일하는 파크리 씨.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이 건물 지하에 3명의 부인과 10명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가정입니다. 남루한 살림에 끼니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3명의 부인들은 집안일을 분담하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슬람 율법은 부인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와 차별 없는 양육, 공정한 상속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늘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 파크리 씨는 부인들 사이를 중재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그래도 여건만 된다면 또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이슬람교 초기 수많은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종교적 의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 자, 조금 전에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이슬람 교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하고 맞물려 있죠? 바로 미망인들 그리고 그 미망인들의 자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교리로 그렇게 지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그런 환경하에서 미망인들의 그런 생존 아까 환경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아예 종교로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죠?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기 쉬우니까 따르게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문화 인류학적 측면에서는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은 물론 서민들 사이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선 기혼 남성의 4분의 1이 2명 이상의 부인을 두고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은 70% 이상이 일부 다처제 가정입니다. 특히 계속된 경제 위기 속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 여성들이 늘자 이슬람 진영은 일부 다처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 진영에서 왜 일부 다처제를 적극 권장하죠?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의 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죠. 결국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일단은 사회 구성원이 존재해야 돼요. 사회 구성이 존재하려면 일단 먹고 생존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요? 후손을 낳아야지만이 그런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결혼 제도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들 처한 환경이 그죠? 지금 이전에는 전쟁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슬람 교에서 교리 형태로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لكن ليس حلا نهائيا أو حلا واحدا فقط ولكن هو أحد الحلول وربنا عز وجل أباح التعدد لحكم كثيرة. 하지만 일부 다처제가 종교를 앞세운 심각한 여성 차별일 뿐이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قضية قديمة وعفى عليها الزمن والمفروض الموضوع ده يتقنن عشان يبقى في أضيق الحدود. 일부 다처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은 사회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비이슬람 세력 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윤창현입니다. 왜 이러한 일부 다처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죠?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인터뷰한 그 여자분이 시대착오적이라 했죠. 왜 그렇죠? 환경이 과거하고 변했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죠? 변한 환경에 적합한 생존 방식, 그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이 일부 다처제가 지금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보시던 슬라이드 보시면 자, 여기 있어요. 주어진 그 환경이 끊임없이 변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뉴스와 관련해서는 예전엔 전쟁, 지금은 경제라는 문제로. 그런데 그 사회를 유지해야 돼요. 사회를 유지하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죠. 구성원이 지금 계속 유지되려면 일단 있는 구성원이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있는 구성원이 결국은 또 뭐요? 다음 세대를 낳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로서 여기서는 일부 다처를 그죠? 이슬람 교리 측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에 보이지 않고 가장 강력한 문화의 보이지 않고 가장 내밀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는 바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리 형태로 그렇게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인류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그 생존에 있어서 뭐죠? 먹는 것과 다음 세대 생산,
다음 세대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유지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예,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요것도 제가 마련해 놨는데 자. 뭐 근데 진화론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궁극적인 인류의 어떤 결혼 제도를 할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일처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네, 모르죠. 지금 이태주라는 이 문화인류학자가 이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죠? 아 사실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왜 모르는 일인지 앞으로 우리 수업하면서 첫째 시간에 우리 그 뭡니까 생물학에 대해서 좀 다루기로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여러 사람과 같이 사는 거하고 둘이서 두 사람이 계속 사는 거가 둘이서 계속 사는 거가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그게 가장 진화된 형태 아닌가요? 제일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동물들 보면은 그 진화가 덜 된 동물일수록 포유류가 일부 일체율이 떨어져요. 네. 포유류, 영장류, 인간에서 고등이 될수록 일부 일체율이 높아져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맞아요. 거고 매우 의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금기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섭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음식과 성관계와 결혼생활과 인간관계와 이런 거잖아요.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좀 부정한 거,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사전에 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평안하게 같이 좀 잘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금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요.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지침 없이 행동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문화에 있는 금기가 몇 가지가 있으면은 그 금기만 내가 지켜나면 나머지 행동이 자유롭거든요. 자, 지금 이 금기라는 키워드로 문화를 얘기를 하고 요 내용상에서는 또 결혼절을 얘기하는데 이 규칙을 했죠. 그 규칙을 지키면 그 환경하에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데 더 수월하다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문화에 대한 정의, 그죠? 접근 중에 바로 규범적 정의, 노머티브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다 우리 배웠던 내용들 나오는데 뭐 중간중간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못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보시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그렇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기라는 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방법 수칙이에요. 그래서 이 금기를 없애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금기는 조절해야 되겠지만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 시대에 특히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금기를 침해하면 정말 사고당해요. 그렇죠. 특히 해외여행 다니고 이럴 때. 맞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머리를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함부로 만진다거나. 애기 머리 이렇게 그럼요. 만지고. 이 포인팅 하는 게 지적질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키스하거나 과도한 스킨십을 하면 바로 돌 날라와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해외여행 시에는 꼭 공부 좀 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아니 저는 진짜 키스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정말에. 그래요? 남편이랑 청도 가면 안 맞아요, 되겠어요. 부분대도 못해요? 부분대? 부분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죠. 큰일 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강한 사회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하회마을 오셨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멋있다고 여긴 것이 하회마을에 이제 한옥에 들어갈 때 다 신발 벗고 여왕께서 신발 맞아, 벗고 맞아. 우리의 여러 가지 금도에 맞춰서 예의를 지켜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거예요. 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길 기대하고 잘 전달되었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다시 아까 했던 거 다음 중 인류가 주어진 환경에서 찾아낸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는 일부입니까? 일처다부입니까? 일부다처입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